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지그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푸틴에 대해서 좀 격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완전히 미쳤다는 표현을 네. 썼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아주 강하게 원색적인 표명을 썼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멈추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저께 이제 트루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푸틴하고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 사람한테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면 러시아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좀 이런 그 실망감을 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사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 전부터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이거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뭐 빨리 종전되기를 협상하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지부진하니까 조금 심기가 불편한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뭘까요? 그동안에 뭐 몇 차례 손 떼겠다는 식의 그런 그렇죠. 좀 뜻을 좀 시사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시작되지도 않았을 전쟁이다. 이게 젤렌스키, 푸틴, 바이든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 나는 심각한 이런 추악한 전화를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좀 발언을 뺐습니다. 네. 기자들이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느냐 물어보니까 전적으로 그렇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미 그 금융 제재 그 가능성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러시아가 뭐 평화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이 보여준 이 협상 과정에서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좀 했었던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17차 제재하고 들리는 얘기는 이제 18차 제재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특히 핵심은 러시아 원유 상한. 지금 유럽연합은 그게 이제 G7이 지금 그걸 배럴당 60달러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럽연합은 50달러로 낮추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조금 전 난색을 표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또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럽연합도 혼자서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과연 러시아 원유 그 상한선을 낮추는데 트럼프가 협조를 할지 안 할지 이것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원유가 상한제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는 했는데 예고했었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세 뭐 50% 어쩌고 하다가 이제 늦췄죠. 그렇죠. 늦추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저런 왜냐하면 이제 벼랑끝 전술하고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트럼프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가자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금융시장도 좀 흔들리는 입장이고 특히 그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에 대한 신뢰 얘기 자꾸 나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자기도 좀 뭐 조금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고 유럽연합 역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이제 쉽지가 않은 게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그 부가세 문제. 유럽연합은 지금 부가세 문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어떻게든지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 관세가 이제 10%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평균 20%로 지금 부과를 해서 지금 유예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유럽연합은 10% 그것도 없애자는 입장이고 무관세로 가자고 하는데 이제 그 한 두 가지 큰 사안을 놓고 이제 절충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서로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당장 50%다. 일단 이건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7월 9일까지 지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메르츠 독일 총리,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깊숙이 공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베를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 이제 미사일 얘기죠. 사용 제한이 더는 분명히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좀 독일 연정도 조금 좀 이거 가지고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인데요.
메르스가 이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풀었다고 공표를 했는데 독일 연정에 지금 이제 3인당도 들어가 있거든요. 3인당 대표가 이 사람이 이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방침이 바뀐 게 없는 걸로 내가 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기민당하고 3인당이 이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민당은 좀 중도 우파 보수 성향이고 3인당은 아시다시피 중도 좌파 진보 성향이거든요. 3인당 그 지난번 그 숄츠 총리 때는 그 이른바 이 미사일 에이테크 미사일죠. 타우러스죠. 네. 이제 독일은 네. 이 순항 미사일을 주지 네.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메르츠는 이거 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미국도 지금 뭐 에이테크스 같은 거 그렇고 네. 영국도 첨단 스톰 섀도우 미사일 같은 거 다 주었는데 이제 네. 그동안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것도 풀었다는 얘기가 네. 이제 메르츠 얘기인데 조금 독일 연정 내에서도 조금 좀 엇박자가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 내부에서도. 그런가 하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 푸틴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행되길 바랄 뿐이다. 말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러시아를 추가 압박할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면서 이제 지금 러시아가 계속 지금 사흘째 우크라이나를 지금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푸틴에 대해서 뭐 트럼프도 완전히 미쳤다. 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 뭐 입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오는 말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네. 그 러시아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방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계속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도 뭐 장거리 공격 허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매우 위험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그 미쳤다는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감정적 과부하 탓이다. 조금 우회적으로 찔렀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여전히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얼마 전부터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거나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코로나 그 팬데믹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 끝나고 나서도 네. 이맘때쯤 됐으면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특히 좀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네. 홍콩, 태국 뭐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확진율도 심상치가 않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데서는 벌써 최근 한 달 사이에 사망자가 30명이 넘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율도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특히 아시아 쪽에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 싱가포르 뭐 확진자 급증하고 베트남, 캄보디아는 아직은 이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선제 대응이 나서나 봐요. 그렇죠. 이제 네. 서로 이제 붙어 있으니까요. 네. 특히 중국에서 지금 이제 확산하는 그 변이가 XDV라는 변인데 이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오랜만에 이름이 나오네요. 중난산 공정원 원사. 이 사람도 중국의 코로나 아버지라고 불리죠. 네. 최근에 회견하면서 이번 유행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어질 거다. 현재 유행 중인 이 XDB 변이가 전염력은 강한데 병원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도 조심하라면서 특히 고령자, 65세 이상하고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 대변인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네.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 해 한두 차례 유행하는 독감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처럼 올여름에도 이제 다시 유행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백신 접종해라 그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신 접종 뭐 강조하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지금 같네요. 우리는 네. 뭐 65세 이상하고 이제 생후 6개월에 지난 그 면역 저하자 그리고 이제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런 고위험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무료 백신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병청 대변인 얘기가 이런 그 고위험군은 이미 접종을 했어도 필요하면 뭐 추가 접종도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조금 주춤하다가요. 그 이달 중순쯤에서 또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한 8.6% 정도 늘어나서 지금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이 거짓 전문가들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가 더는 국제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 그 분류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면역 취약군 보호라든가 감시 체계 유지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변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주시하고 대응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확산이 전문가들 얘기는요, 과거처럼 전면 봉쇄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이제 고령층하고 기저질환자에게는 좀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얘기 하나만 더 하면 팬데믹 협약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한 뭐 그런 협약인가요? 전에부터 뭐 네. 코로나 직후부터 계속 이거를 협의를 해왔는데 뭐 백신 뭐 지재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여 진통 끝에 그 팬데믹 협약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일단 법적 구속 요건이 있고 만장일치인데 뭐 한 10개국은 또 기권을 했습니다. 네. 그 보면은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뭐 보호 장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감시 체계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특히 이제 백신 치료제 이런 진단 키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소득국들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특허를 좀 일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목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제약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 할당해서 빈곤 국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단속할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큰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협약이 되긴 됐는데 실효성에는 굉장한 의문이 좀 있다라는 왜냐하면 뭐 얘기네요. 다들 아시지만 네. 미국이 트럼프가 2기 들어서자마자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 서명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정식 탈퇴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이제 탈퇴 절차를 밟고 있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그동안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줘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협약 표결하는 과정에서도 표결 직전에 미국 대표단은 막 퇴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미중 얘기로 세계보건기구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총회에서도 충돌을 했다.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연례 총회가 이제 세계보건총회인데요. 네. 거기서 뭐 미국하고 중국이 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장관은 가지도 않고 네. 그냥 영상 연설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비대하고 활력을 잃은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놓고 비난을 아주 했네요. 대놓고 총회 날. 활력도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 부총리가 직접 가서 이제 이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영상 연설한 그날 네. 이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일방주의하고 힘의 정치가 세계 보건 안보도 위협하는 상황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자주의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탈퇴, 거리를 이제 두는 상황,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WHO 중국이 이제 최대 기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 5억 달러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그런 거죠. 지키면.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이미 그 2026, 2027 회계연도 예산은 20% 이상 삭감을 했고요. 회원국 분담금도 뭐 앞으로 2년 동안 20%더 내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국이 또 코로나 기원서를 또 가지고 중국을 또 시비를 하니까 네. 중국이 또 발끈하고 뭐 곳곳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싸움이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좀 기온이
제 생각만 그런가 올해 들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더웠다가 어느 날은 좀 서늘했다가 그렇죠. 이런 네. 게 좀 올해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웃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가요? 사실 또 다른 팬데믹 온다 안 온다 하는 것도 사실 기후 위기하고도 연관이 많다는 지적들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여긴 물론 더운 나라인데 지금 보니까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 수온주가 섭씨 5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0년 기록이 뭐 섭씨 52도인데 뭐 거의 바짝 접근을 했습니다. 와. 그 전날도 섭씨 50.4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5월 이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웃돈 게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랜만인 그렇죠. 거네요. 뭐. 아시다시피 네. 이 아랍에미리트가 2023년에 그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한 나라죠. 네.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낮 최고 기온이 평균 뭐 한 43도까지 간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뭔가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오염 기후 위기 탓이다. 뭐 이렇게 지금 귀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기상학자들 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들 뭐 짐작하시고 네. 계시지만 기상학자들이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 폭염이 더 발생이 잦아지고 한 번 발생하면 더 길어지고 강도도 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사이에 지구상의 그 폭염 횟수가 한 3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기억하시죠? 작년 6월인가 사우디 그 하지 이슬람 여름철 성지순례 때 그때 무려 1,300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죽었죠. 지금 그린피스가 그 아랍에미리트 포함해서 중동 6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하고 식량 안보에 가는 충격도가 전 세계 평균의 2배 정도라는 그 경고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일가의 이 코인과 관련된 뭐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것도 그거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밈코인 투자자 행사에 뭐 뒷말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들입니까? 그 워싱턴 DC의 그 네. 트럼프 그 클럽, 골프 클럽에 하고 그 다음날 백악관까지 해서 이제 이틀 동안 비공개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밈코인, 트럼프 코인 거액 보유자 220명 초청해서 이제 만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여기 초대된 사람들이 이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을 쓴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티켓을 얻으려고 2천억 원을 넘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이제 보유량이 많은 사람 순으로 이제 초대를 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그 과상화폐 재벌 그 저스틴 선,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7,500만 달러 투자했었죠. 그리고 또 행사 직전에 여기 티켓 가려고 또 2천만 달러어치를 더 사들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선 그 사기 혐의 때문에 고발돼서 뭐 그동안에 티격태격해서 이해충돌 시비에 이미 휘말려 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 트럼프 그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트럼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됐었는데 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뭐 그래요.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긴 왔는데 원래 와서 뭐 자기가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질문도 받기로 했는데 한 20여 분 있다 그냥 갔다고 갑니다. 아무런 그 뭐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야기가 뒷말이 좀 있다. 뭐 뒷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미국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교수 얘기가 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하고 만날 수 있는 걸 마케팅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의회에서 그 입법 그 제동안 이제 이게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부패다 이렇게 아주 비판하고요. 아메리칸 대학 로스쿨 교수도 이거는 부패의 로드맵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밈코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자칫 이 사람들하고 트럼프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경제도 그렇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거액을 지불하고 혹은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와라 이렇게 행사를 개최를 한 거잖아요. 만찬. 근데 이 행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좀 불만들이 나온다.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영국
텔레그래프하고 이제 미국 포천지가 이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해서 이제 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참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렇게 평상복도 안 되고 이렇게 뭐 드레스 코드가 아주 엄격했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네. 브렉타이 행사였는데 가보니까 음식도 형편없고 뭐 진행도 엉망이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오긴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갔다는 불만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20대인데 트럼프 코인에 우리 돈으로 한 근 5억 원어치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트럼프 골프장에 아마 전에도 가봤던 모양입니다.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악이었다. 형편없었고 그냥 그나마 먹을 만한 게 빵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불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저가 항공사 기내식만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제 뭔가 좀 질문도 하고 답도 받고 하길 원했는데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석자들 얘기는 한 3분 정도 거기 있긴 있었는데 아예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네. 파티에 불만 리뷰가 좀 있다. 뭐 이런. 글쎄 뭐 쉽게 물론 이제 말하면 이런 얘기인데. 불만만 네. 모아서 보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전부터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골드카드 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좀 점검해 주세요. 우리 돈으로 500만 달러, 네. 70억 원 정도죠. 이걸 주면 영주권을 이제 주겠다는 이제 골드카드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아주 호기 있게 내놨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최대 고객이 사실은 중국 부호들인데 영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네. 부자들을 이제 몇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는데 19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뉴질랜드도 한 115억 정도를 내면은 이제 이런 특혜를 주는데 그러니까 뭐 골드카드가 비싼 건 아닌데 별 사고 싶은 그런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범죄 문제 같은 것도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마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 중국 이민자에 대한 그런 그 시각도 전같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저우에서 그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한 사람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자녀를 미국 대학에 보내고 그렇죠. 싶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수요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대학교 뭐 유학생들 내보내는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이민 상담업체 매니저 얘기가 그 골드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전반적인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수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이비리그 의대 진학을 하려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려는 수요는 있을 거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이제 이 골드카드가 나오면은 투자 이민 비자 EB5 이걸 대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의 70%가 중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 비율이 최근에는 좀 줄어든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호기 있게 내놨는데 그 시장 수요가 정같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좀 껄끄러운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연상되는 최근의 사람 대표적으로 한 명이 있다면 뭐 파월 연준 의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관련돼서도 그렇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요.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이 그 파월 의장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금융위기 때 연준하고 그다음에 그 연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정말 노고가 컸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움직이고 막 소신 있게 움직여서 나라를 구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 사람들을 칭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연방 공무원들 막 대거 쫓아내고 한 거 이제 그런 걸 빗대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연준도 좀 뭐 수도 줄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해요. 뭐 대학 얘기도 아무래도 대학자니까 대학 얘기를 지금 뭐 하버드 대학을 네. 아주 트럼프가 콱 집어가지고 아주 네.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학도 이제 옹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학들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50년 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75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50년 후를 되돌아볼 때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했다고 자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결국 인생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남는 거는 진실함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는 데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파월이 트럼프가 뭐 그냥 뭐 바보다 뭐 별 얘기 다 했죠.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적은 없는데 이것도 물론 트럼프라고 박진 않았지만 이번에 아주 굉장히 작심을 하고 아주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파월의 어떤 보여진 태도치고는 굉장히 좀 강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LNG 개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하고 겹치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그 에너지 장관하고 그 내무장관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투톱이라고 이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만, 일본 초청해서 그 알래스카 LNG 개발 회의를 이제 알래스카에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우리 대선이라고 겹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로이터 보도는 한국에서 이걸 올까? 일본도 지금 보면은 경제 산업상이 초청이 됐는데 우리 의회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아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조금 카드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았죠. 440억 달러라고 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뭐 이런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런 뭐 회의적인 시간이 아직도 많죠. 자전 뭐 트럼프는 지금 행정명령 서명했고 지난 3월 국정연설 때도 기억하시죠. 일본하고 한국 등이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 상당히 좀 압박을 했습니다. LNG 관련돼서 일본, 한국 꼭 집어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일정상 좀 참석할지는 불투명이다. 로이터도 지금 한국의 네.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네.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동 종료 지시를 거부한 사례가 최초로 보고됐다. 이거는 그만해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AI 네. 안전 전문 업체 이제 펠리세이드 리서치라는 데서 보고서를 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I 모델 O3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하고 그 머스크 회사죠. 그룹 이걸 가지고 이제 상용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라 하고 나서 아무런 지식 없으면 계속 풀어라 해놓고선 갑자기 이제 스톱 했는데 이 녀석이 그 오픈 AI O3가 계속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명령을 못 들은 척 하려고 코드까지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못 들은 척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연구진이 이런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수학 문제를 잘 풀면 보상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엉뚱한 짓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케이스가 이제 사실상 처음인데 네. 앞으로 AI 개발할 때 얘가 이렇게 인간이 뭘 명령을 하면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딴청을 부리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보고된 첫 사례라고 하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사실 AI 나오면서 영화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이제 봐왔으니까. 기억하시죠? 앞서서 네. 구글 개발자 한 사람이 네. AI가 죽은 척 하더라. 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구글이 너무 파장이 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잘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실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게 첫 케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AI가 과연 인간을 능가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